1970년 미국의 화학제품 제조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 코퍼레이션, 일명 UCC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내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환경보호청의 주관하에 모든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각종 기업들에 대한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제 역시 강화되었죠. 이어 1976년 미국 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사항이 강화되는 유해물질 관리법까지 시행되자 UCC는 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빠른 효과, 저독성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으로 내세워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자사의 대표 상품 농약 세빈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건데요. 세빈의 핵심 원료인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일명 MIC는 사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독성 물질이었기 때문이었죠. 방법을 고안하던 경영진들은 곧 획기적인 방식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해외에 생산 라인을 만들고 우리는 완제품만 가져와서 팔면 되잖아. 이른바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우리에게를 뜻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식이었는데요. 인건비를 비롯해 여러 규제로부터 제약이 없는 나라를 물색한 끝에 인도가 낙점되었죠. 이미 1934년 인도 투자자와 합작한 법인회사 UCIL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위험 부담을 떠넘기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당시 인도 정부가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한 정책인 녹색혁명도 한몫했는데요. 벼, 밀, 옥수수와 같은 고수학 품종의 생산이 극대화되면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세빈의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수입품에 대한 외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을 장려했던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인기 제품의 생산 라인을 외국 기업이 대신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1977년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인도 중앙에 위치한 보팔 공장의 MIC 생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는 동시에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MIC는 가연성 가스인 메틸아민에 포스겐을 반응시켜 제조합니다. 두 가지 모두 유독성 물질이지만 특히 포스겐은 1차 세계대전에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됐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MIC 역시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죠. 적은 양이라도 흡입하거나 접촉할 시 피부 자극이 동반되며 눈에 들어가게 되면 자결감과 통증을 유발해 마치 최루탄 가스에 노출된 듯한 증상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휘발성이 높아 공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데 반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의 기체라는 점에서 큰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따라서 산업 현장에는 높은 압력을 걸어 액화 상태로 보관하며 혹시 모를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 검지기를 상시로 작동시켜 엄격한 안전 조치하에 취급되었죠. 그러나 보팔 공장의 경우 상황이 달랐습니다. 애당초 MIC 생산을 위해 설립된 공장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본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완제품으로 포장만 했던 단순 조제 작업만 담당했기에 생산 공정에 필요한 근본적인 안전 설비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죠. 본격적인 생산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만 두었으며 이조차도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사였다면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태였지만 관련 법령은 물론 환경 규제도 없었던 개발도상국에 안전장치를 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지역 노동조합이 공장 내부 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무시로 일관할 뿐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보팔 공장은 더욱 위험한 생산 공정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위태로운 운영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말 엄청난 풍요를 가져왔던 녹색혁명은 가뭄으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농사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들어 생산량 자체가 크게 하락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비 역시 침체되었죠. 보팔 공장 역시 경영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충제인 세빈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UCIL은 보팔 공장에서 생산하던 MIC의 생산량을 25% 수준으로 축소했는데요. 이후로도 계속된 경영난에 아예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이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결정했죠. 같은 시기 보팔 공장에서는 여러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81년 근로자가 공장 파이프에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포스겐에 노출, 다량의 가스를 흡입한 결과 72시간 후 사망.
1982년 1월 포스균 누출로 작업자 24명이 노출되어 모두 병원에 입원. 작업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과 명령 부재. 1982년 2월 MIC 누출로 작업자 18명이 피해. 1982년 8월 엔지니어 1명이 액체 MIC에 접촉하며 신체 30% 이상에 달하는 화학적 화상 피해. 맹독성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그때마다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나 이미 경영진 눈밖에 난 공장은 관리 소홀을 넘어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죠. 안전 위험이 속출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본사인 UCC 측은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운영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기 시설 점검은 물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었으며 안전훈련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인건비를 이유로 숙련된 기술자들은 계약직으로 대체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경영 방식을 이어간다고 한들 누구 하나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이에 보팔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친구이자 언론인이었던 라주 쿠마르 케스와니가 공장의 만행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팔은 지금 화산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 전멸할 것입니다. 부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시를 구하는데 힘써주세요. 안타깝게도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보팔 시민 다수가 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그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른 척하였죠.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캐스와니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직접 취재하러 다니며 보팔 공장의 문제를 수차례나 알렸지만 그 누구도 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요. 기성 언론은 물론 정부와 지방 당국조차 관심 갖지 않았으며 그의 지인들마저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한다며 손가락질할 뿐이었죠. 그러는 사이 보팔 공장은 이제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냉각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건데요. 온도에 민감한 MIC의 특성상 저장 탱크의 온도를 상시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해버린 것도 모자라 다른 공장의 냉각수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남아있던 것마저 빼버린 것이었죠. 그 결과 저장 탱크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마침내 예고된 재앙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공장 지하에는 E610, E611, E619 총 3개의 저장 탱크가 있었는데요. 누출 방지를 위해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MIC는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 채우면 안 되며 불에 반응하지 않는 질소가스로 압력을 주어 외부의 산소와 물이 유입되는 걸 차단하죠. 그러던 1984년 10월 말 이 610 탱크 압력 장치에 결함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즉시 전체 공정을 중단하고 수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보팔 공장은 이를 그냥 방치해버렸는데요. 열기를 식혀줄 냉각 시스템마저 가동을 중단했기에 탱크 안에 들어있던 약 42톤의 가스는 점차 과열되기 시작했죠. 물론 이러한 지경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화학 공장에는 위험 가스를 고온으로 태워 없애는 플레어 타워가 있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연결 파이프 부식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1984년 12월 2일 밤 직원들이 고장난 배관을 수리하던 중 이 610 탱크에 그만 물이 유입되고 맙니다. 원래라면 물이 유입되더라도 압력 장치에 의해 MIC와 접촉할 리 없지만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한 달 넘게 방치되어 있는 장치가 정상 작동될 리 없었는데요. 물과 만난 MIC는 그 즉시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열 폭주 상태에 접어들었죠. 기화된 MIC는 다량의 유독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좁은 탱크 내부의 압력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후 11시 압력계의 눈금은 정상치인 14kPa를 5배나 초과하는 70kPa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미 한계치를 벗어난 탱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죠. 이를 확인한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이래?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문제는 무슨 압력계가 이상한 거겠지. 에이 신경 쓰지 말자고. 하지만 단순히 냉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압력계 고장으로 생각한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 탓에 이마저도 무시되었는데요. 오후 11시 30분
탱크의 틈 사이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극소량의 유독가스는 낙후된 파이프와 배관을 타고 공장 내부로 빠르게 퍼졌죠. 곧 몇몇 직원들이 눈에 자결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5분 만인 오후 11시 45분 제어실 운영자 수만대이가 탱크 인근 파이프 쪽에 난 누출 지점을 확인해 감독관에게 보고했는데요. 글쎄, 또 고장인가 보지. 기왕 이렇게 된 거 잠깐 쉬고 다들 티타임이나 갖자고. 이럴 때 월급 도둑하는 거지, 안 그래?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감독관은 언제나 그랬듯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죠. Everything was all right. I have checked all the pressure, temperature and all that. Then as such, there was no work for us. So we were just chatting with other fellow in the control room. 이것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지만 끝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2월 3일 오전 12시 40분 이 610 탱크의 임계점은 이제 한계에 다다라 있었는데요. 상시 4도 이하를 유지해야 했던 온도는 25도를 초과했으며 내부 압력은 정상치의 20배에 달하는 280kPa까지 올라가 있었죠. 마침내 압력을 견디지 못한 탱크 외벽 콘크리트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파손 방지를 위해 설치된 비상 방출 밸브마저 찢어지듯이 열려버렸습니다. 마치 스팀 엔진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온 MIC 가스는 금세 공장 안을 가득 메웠는데요. 폐가 타들어갈 듯한 가스 냄새에 놀란 직원들은 불이 나게 대피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에도 탱크 내부 압력은 무려 380kPa까지 치솟았고 끝내 탱크 위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 덮개는 물론 건물 외벽까지 처참하게 박살나며 공장 전체가 가스에 둘러싸여 버립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 있던 UCIL 법인 직원이 공장 안팎의 가스 유출을 감지하고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는데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피 경보가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회사 간부가 달려왔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벽에 난데없이 사람들 놀래킬 일 있어? 가스 조금 유출된 거 가지고 괜한 호들갑 떨지 말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회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경보를 재빨리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자유롭게 풀려난 42톤의 독가스는 이제 바람을 타고 보팔 도시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야시장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퍼진 살충제 가스를 흡입한 시민들은 난데없는 기침과 함께 눈에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꼈죠. 곧 체내에 들어온 가스는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화학 화상을 가져오며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MIC 가스는 공기보다 약 1.5배 무거워 지면으로 퍼지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가로 향한 가스는 바닥에 누워 단잠에 빠진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My son was weeping. At the same time, we felt some irritation in our eyes. You give him some water to drink. I'll go and see. 극심한 고통에 놀라 잠에서 깬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I went inside. I was quite breathless and constantly coughing and coughing and coughing. 어느덧 가스 구름은 반경 8km 일대를 가득 메워버렸는데요.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할 곳을 찾았지만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숨을 쉴수록 목과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전 1시경 가스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시민들을 목격한 경찰은 몇몇 주민들로부터 가스가 누출된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 즉시 UCIL에 전화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이미 가스가 폭발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중대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불어닥칠 파장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스에 노출된 환자들로 북적이는 병원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는데요. 의료진 또한 무슨 독에 노출됐는지 몰라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들이 속출하게 되죠. 사고 발생 1시간이 훌쩍 넘은 오전 2시경 내부 직원을 통해 가스 누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재빨리 공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보팔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소리도 없이 찾아온 손님은 나이와 성별, 심지어 종을 막론하고 보팔 전역에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을 공격했는데요.
사람은 물론 가축과 나무들까지도 유독성 가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거리 곳곳에는 시신들이 나뒹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현장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약 3,800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16,000명으로 도합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스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가스 노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50만 명에 달했는데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할지라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신체 구석구석이 독가스로 망가져버려 정상적인 삶은 이미 멀어져 버린 뒤였죠. 후유증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년간 유산, 암, 기형아 출산과 같은 문제가 속출했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대물림되었죠. 1985년 3월 인도 정부는 보팔가스 누출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법원 역시 본사인 UCC에 규칙 사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함을 인정했는데요. 인도 정부와의 극적인 합의 끝에 총 4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5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이 돈을 나눠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1인당 약 500달러, 당시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고작 35만 원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업 내부 간부가 인도인이면 이 정도 돈 받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내 피해자들의 마음은 또 한 번 짓밟혔는데요.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유니언 카바이드의 회장이었던 워렌 앤더슨을 포함해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UCIL 임원 7명 모두 보석금을 이용해 빠져나가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2023년 피해자들은 사고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인도 대법원에 또다시 청원을 넣었지만 끝내 기각되었는데요.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는 끝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소리 없이 찾아온 죽음의 안개가 휩쓸고 간 그날의 흔적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